오늘날 우리는 건강을 위해 운동과 식단을 해야 한다는 것,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내일이 되면 또 내일로 미룹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감정으로 잘하고 싶어서 좋은 태도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막상 입에서 나오는 건 짜증과 냉소가 나온 적 많이들 있으시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방법도 알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은 유튜브 쇼츠를 넘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고 해야 하는데 하기 귀찮고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 같지 않으니 도대체 왜 이럴까요? 원래 의지가 약해서? 성격 탓? 게으르게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그건 특정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인간이라는 종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딜레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연에는 저마다의 생존하고 종을 번식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치타는 빠른 발로 사냥을 해서 생존하고, 독수리는 높은 시야로, 문어는 위장술로 살아갑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수억 년에 걸쳐 생존 전략을 갈고 닦아온 것이지요. 인간은 어떨까요? 몸만 놓고 보면 치타보다 느리고 독수리보다 눈이 나쁘고 문어처럼 몸 색깔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존재가 되었죠. 우리의 똑똑한 뇌는 고도화된 언어를 이용해 무리를 짓고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면서 다른 어떤 동물도 못한 방식으로 생존과 번식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똑똑한 우리의 뇌는 사회를 구성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한 순간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한 종의 동물입니다. 아주 똑똑한 동물이죠. 배가 고프면 옆 사람의 것을 뺏어 먹고 싶어 하고, 화가 나면 당장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욕심이 생기거나 억울하면 내 몫을 더 챙기고 싶어 하죠.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동물이 가진 본능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려면 이러한 본능을 제어해야 합니다. 자신의 본능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면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으니까요. 인간은 오랜 경험으로 이걸 알게 됐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면 혼자 다 가졌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규칙을 만들고 서로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이성과 본능의 충돌이 인간의 딜레마인 셈이죠. 다이어트 하면서 야식을 시키는 것도, 사랑을 한다면서 화를 내는 것도, 저축을 하겠다면서 충동 구매를 하는 것도 전부 같은 구조입니다.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다뤄왔을까요? 역사를 보면 관계를 운영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폭력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방식이지요. 계급을 만들면 딜레마가 사라집니다. 이는 자연에서 무리를 짓는 개체라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으면 복잡하게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먼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사회 또는 가정 안에서 폭력이 일상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밥상을 엎으면 가족 전체가 얼어붙는 것으로 질서가 유지되던 시절이 있었죠. 사회에서는 마녀 사냥과 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입니다. 폭력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법과 약속으로 관계를 운영하는 방식이지요. 규칙을 지키면 안정을 보장하고 어기면 처벌합니다. 나도 챙기되 사회에도 기여해야 하니까 늘 크고 작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자유가 커질수록 선택의 무게도 커지니까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희생과 기다림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이지요. 셋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운영 방식은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있지요. 직장에도 있고 친구 사이에도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폭력으로, 어떤 관계는 거래로 돌아가고 있고 극히 드문 관계만이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작은 관계가 모여 사회가 됩니다. 사회의 모습은 결국 그 안에 있는 관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폭력으로 살아보니 끝이 없었습니다. 누르면 복종하는데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무너졌어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패턴이죠. 거래로만 살아보니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불만이 항상 존재했죠. 이익이 있을 때는 관계가 유지되지만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졌어요. 하지만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다릅니다. 자신도 온전해지고 상대도 온전하게 살게 돼요. 어느 한쪽이 억압을 받지 않고 불만도 크게 없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채워집니다. 이런 관계는 혼자 다 가졌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물질이 아닌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얻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이란 개념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처음부터 아름다운 감정이었던 게 아니에요. 인류가 오랜 시간 부대끼며 살면서 경험으로 도달한 결론이죠.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자식에게 폭력 혹은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 키우는 경우와 지극한 사랑으로 키우는 경우, 아이의 삶이 너무 달라지는 걸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살아야 부모도 아이도 모두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레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약 2000년 전 한 사람이 이걸 선명하게 알렸습니다. 사랑을 정의하면서 예수님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참고로 저는 신앙이 없기에 예수라는 한 인물을 역사적으로만 다루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올 선생님은 이를 예수의 사랑운동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사랑은 가족이나 연인처럼 특별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없앴지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원수에게도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은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논리로 설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만적인 관계만 경험해온 사람들이 따뜻하고 기쁨이 있는 관계도 가능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거죠. 하지만 당시에 전쟁과 폭력으로 계급을 유지하던 권력자들이 이 움직임을 가만히 둘 리 없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사랑이 퍼지면 폭력의 계급이 무너진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함이 시작됐고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죽음에 이르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이 사람들을 더욱 각성하게 만들었어요. 사랑운동은 탄압 속에서 사그라드는 대신 종교로 이어졌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사랑이 이어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종교도 말하고 철학도 말하고 부모도 말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마저도 사랑이 답이라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여전히 폭력과 거래로 가득할까요? 이는 사랑이 인간관계에 있어 좋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막상 예수님의 말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앞에서 딜레마에 관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이성으로는 잘 아는데 본성과 욕심에 의해 실천이 안 되는 현상과 같이 사랑이 중요한 것을 너무 잘 알지만 폭력과 거래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수학에는 기호가 있고 음악에는 악보가 있고 운동에는 동작과 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2000년 동안 악보 없이 귀로만 전해진 음악이었던 셈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문자가 있어도 필사할 수 없었던 시절에는 지혜를 구전으로 노래로 외워서 전했습니다. 사제, 음유시인, 현자라고 불리는 특정 계급에만 이루어지는 일이었지요. 사랑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낌으로 아름아름으로 전해져 내려왔었기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음 세대에 사랑이라는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것인지는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지만 태도를 가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학습하는 내용은 부족했어요. 사랑이라는 개념의 특성상 감정이고 느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아무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죠. 여태 우리는 마음을 다루는 방법,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 없는 것을 하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알면서도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딜레마의 진짜 정체입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줄 알면서 못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싶은데 짜증이 나오던 것, 돈을 벌어야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을 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이타심을 가지면 해소가 됩니다. 사랑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마음의 언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태도이고 기술이고 훈련입니다. 사랑을 훈련하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게으름, 짜증, 무기력을 극복할 힘이 생겨요. 내가 소중하니까 건강을 챙기게 되고, 내가 소중하니까 성장하고 싶어지고, 내가 채워지면 다른 사람을 채울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싶어지죠. 사랑은 이렇게 딜레마를 극복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사랑을 느낌이 아닌 언어로 만들고 싶다고 말이에요. 구전이 아닌 체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운동하듯 마음을 단련하고, 악보 읽듯 감정을 이해하고, 수학 풀듯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들을요. 도율 선생님이 이름 붙인 사랑 운동을 이제는 누구나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싶습니다. 밥 먹듯 사랑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믿으니까요. 다음 영상 시리즈는 인간의 딜레마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인간관계 시리즈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외로움 때문에 혹은 가까운 가족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밥 먹듯 사랑합시다. 마인드 PT 마코였습니다.